큰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더니 마치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남편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저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낭비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낭비라니? 내가 지금 그런 말을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어?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병원비에 돈을 계속 쓰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으로 모시면 아버지도 더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고 엄마도 편해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양원? 내가 지금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말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봐본 적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을 지켜왔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러는 게 그냥 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비가 지금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 걱정이 되면 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내봐라. 아니, 그게 싫으면 아버지를 내 집으로 모셔가서 내가 직접 간병해. 그게 싫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내다 버리듯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큰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저는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현실? 내가 말하는 현실은 아버지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너는 내가 아버지에게 평생 받은 걸 조금이라도 갚아볼 생각은 없고 지금 아버지가 힘들어지니까 비용부터 따지는 거잖아. 내가 이러고도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큰아들은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상태가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가족이 대체 뭐니? 내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기 몸을 갈아가며 일했어.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시는 병실에서 내가 이딴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내가 나한테 후회 운운할 자격이 있니? 진짜 후회할 사람은 내 자신일 거야. 내가 아버지께 했던 이 말들이 너를 얼마나 괴롭힐지 두고 보자.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주명수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명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결혼 초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남편은 책임감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 손길이 덜 필요한 시기가 오더군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격려하며 힘을 줬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며 고마워하던 남편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가장 큰 의지가 되는 존재로 여겼고, 그게 저희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더군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며 늘 고생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항상 아등바등 살았어요. 특히 첫째 아이는 욕심이 많고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려는 성격이어서 자주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둘째 아이가 늘 위로가 됐어요. 둘째는 성실하고 어른스러워서 제가 지쳤을 때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참 소중했어요.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던 집안의 따뜻한 공기, 남편과 함께 나눴던 작은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함께했던 계획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만든 힘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더군요. 특히 첫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가정의 소홀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처음엔 젊은이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그게 당연한 태도로 자리 잡아가더군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큰아이에게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언제나 자식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아이는 반대로 늘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고, 그런 둘째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그 관계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전환점에서 시작된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진심과 지난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제 삶의 한 조각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가끔 농담도 섞어가며 저를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애써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잠깐 지나가는 통증이겠거니 하고 물 한 잔을 건넸는데 그의 표정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놀란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고 손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들것에 실려 나갈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늘 저를 걱정했는데 정작 본인은 괜찮다고 하니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더군요. 병원으로 함께 가는 동안에도 제가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급히 남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제게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혼자 남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고 제 머릿속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온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혈류가 막혀 있었고 지금 상태로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게 멈춘 듯한 기분이었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질 뿐이었죠. 남편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병원 복도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두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며 앞으로도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에서 간호하며 그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꼭 나을 거라고 믿는다. 힘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갔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저희 가족의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들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상태와 병원비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서 당장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밤낮 없는 간병과 계속되는 비용 문제는 제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부부와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의 모습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여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큰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재산으로 요양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거기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끝까지 돌본다. 요양원 이야기는 더는 꺼내지 마라. 큰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 표정은 마치 다음 기회를 노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을 나갔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남편 곁을 지키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두 아들 중 누구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다음 갈등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큰아들이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며느리까지 함께였어요. 둘은 밝은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저는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둘은 생각보다 자주 병원을 찾았는데 처음엔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의 목적이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병실 구석에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밖으로 나간 상태였어요. 그는 저를 보며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금 병원비며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러다 아버지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더는 병원비에 돈을 쓰지 않도록 빨리 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남편을 돌봐왔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남편이 평생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니? 내 아버지가 내가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래.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면 더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엄마도 좀 쉬실 수 있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한 듯 제 옆으로 다가와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버님 상태도 점점 나빠지시고 병원비 부담도 커지고 있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관리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요양원이 더 좋은 환경이란데 왜 그렇게 내가 애가 타니?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 시아버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돈 아니니? 그러니 괜히 아버지 걱정하는 척하면서 돌려 말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뻔히 보인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를 의심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저희가 누구 돈을 탐하겠어요. 다 가족인데요. 제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서운? 내가 지금 서운할 자격이 있니? 내가 내 아버지 남긴 돈을 지키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와서 돈 타령만 하는데도 서운하단 소리가 나오니? 그게 내가 배운 예의냐? 큰아들은 대화가 험악해질 걸 예상했는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현실은 남의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창피한 적은 처음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 해봤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분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냐? 큰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한테 우리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후 큰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뭔가 서류를 보여주려는 듯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버지 유언장인데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제게 맡기겠다고 쓰셨어요.
제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손끝이 떨리더군요. 종이에 적힌 내용은 분명히 남편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지만 그 필체는 제가 평생 봐온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니? 이게 내 아버지 글씨라고 내가 정말 믿는 거야? 큰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종이를 그 자리에서 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거 보니까 알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히고 싶니?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안 장남인 게 진짜 부끄럽다.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이건 그냥 확인차 가져온 건데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인차면 왜 내가 이렇게 초조하니? 내 남편이 꾸며낸 거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는 떠들지 마라. 너희는 이제 나한테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큰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 바로 작은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 형이 또 사고를 쳤다. 내가 꼭 와서 이 상황을 확인해 줘야겠다. 작은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작은아들이 병실로 찾아오며 유언장을 자세히 검토했고 문제의 실마리는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병실로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내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이 이걸 가져왔는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글씨가 아닌 것 같구나. 내가 한번 봐라. 작은아들은 그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히 이상해요.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흉내내서 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내 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도 내 아버지 안 계시면 내 형이 가족을 챙길 줄 알았는데 결국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작은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변호사 찾아가요. 이 유언장,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밝혀야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 형이 지금 상태가 위독하셔서 의식 없이 아버지가 누워 있다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며 이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날 오후 작은아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검토한 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위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떻게 아들이 이런 짓까지 하게 됐을까 싶어서요.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확실히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결과는 명확할 겁니다. 작은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감정 의뢰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결단력에 의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이게 정말 내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고인의 필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을 듣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큰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작은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형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다.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유언장이 가짜라는 걸 감정 결과로 확인했다. 당장 집으로 와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큰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아버지가 미리 써놨다는 그 유언장, 가짜인 거 알고 있었지?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걸 가져온 거라고요. 제가 그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재에서 찾았다고? 그럼 왜 내가 아버지 글씨를 흉내내고 서명까지 위조했니?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지금 와서 변명을 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아들이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이걸로 뭘 하려 했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대체 뭘 하려고 한 거냐고. 큰아들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사업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 아버지 이름을 더럽혀가며 해야 했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큰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법적으로 다 해결할 거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나서지 마라. 그는 제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짜로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조차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후 저는 작은아들과 함께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작은아들도 제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얼마나 길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가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들과 함께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적으로 위조를 한 큰 아들에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됐으니까 법적으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작은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내 형이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는데 너는 그래도 엄마 편이 되어 주는구나. 엄마가 너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아 미안하다. 작은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이 잘못한 건 형이 책임져야죠.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알았더라면 당신을 더 많이 붙잡았을 텐데. 며칠 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담긴 옛날 서류와 메모들을 꺼내 하나씩
챙기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그의 글씨를 보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정을 지켜왔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다니 큰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겨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큰아들 부부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둘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보며 어머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 내가 그 말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아버지 이름까지 더럽히며 한 짓을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덮으려고 하는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내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사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 돈으로 내 사치를 채우겠다는 거잖아.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내가 너희에게 줄 보답은 법원의 판결뿐이다. 큰아들은 그제야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권리? 내가 자격이 있어야 권리가 있는 거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니? 권리 운운하려면 먼저 내가 저지른 짓부터 책임지고 와라. 큰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큰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하겠지. 이제 나가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족끼리 갈등이 커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작은아들과 함께 법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제 절대로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이 싸움의 이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겨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변호사와의 상담, 증거 준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서류 작업들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이 싸움은 제가 이겨야만 끝이 날 거라는 것. 며칠 후 큰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핑계를 대든 들어는 줄게. 하지만 말로 모든 걸 덮을 생각은 하지 마라. 약속한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그동안 본 모습 중 가장 초췌해 보였어요. 그는 거실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그는 억울한 듯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업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너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그 서류를 가져오고 가짜 유언장을 꾸며낸 순간 이건 끝난 거야. 내가 정말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니? 큰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제 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왜 믿어야 하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는 내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탐했어.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사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뭐든 엄마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뜻대로 하겠다고? 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는 게 먼저야. 그리고 소송을 취하라니? 그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나서 이제 와서 모든 걸 무마하려고 하니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니?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야겠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문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첫 재판 날짜가 통보되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작은 아들이 곁에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엄마, 이 재판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며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내가 엄마의 가장 큰 힘이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도 큰아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설득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이런 다툼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명예와 제 삶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작은 아들이 믿고 함께해준 이 싸움에서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될 날이 다가오면서도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재판장에서 큰아들과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매일 변호사와 작은 아들을 만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았고 변호사의 조언도 꼼꼼히 들으며 절차를 하나씩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자식과 법정에서 싸우는 날이 올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저를 데리러 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떨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되더군요. 그렇지.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큰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그동안 제가 봐왔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당황한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자 어이가 없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까지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자.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사건 개요를 읽고 각자의 주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쪽 변호사는 유 원장이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 결과가 오류일 수 있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 유 원장은 위조된 것이 명백합니다. 그건 제 남편의 필체가 아니며 감정 결과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 남편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려는 이들의 주장에 속지 말아 주십시오. 판사는 제 말을 듣고 큰아들 쪽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큰아들의 변호사가 한참 말을 더듬더니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그 유 원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필적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유 원장의 서명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큰아들은 저를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너는 내가 한 짓을 생각하지 못하니?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건 내 자신이야.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다음 심리 날짜를 정하며 자료를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큰아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 내가 이 상황을 만든 주제에 가족을 들먹이지 마라. 내가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 가짜 유 원장을 만들어낸 순간 너는 그 자격을 스스로 버린 거야.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고 작은아들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저는 작은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구나.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의식이 있었다면 제가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잠시 울컥했어요. 하지만 울음 대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재판을 준비하며 저는 더욱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명예와 제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당함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큰아들의 간곡한 부탁은 결국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소송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었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니?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잘못된 거 다 바로잡고 싶어요. 그가 처음으로 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믿었던 큰아이였고, 그래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다 용서하고 더는 싸우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과의 상의를 뒤로 미룬 채 혼자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정을 듣고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취하시겠다는 건가요? 큰아드님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겼다 한들 결국엔 가족 간의 상처만 더 깊어질 거잖아요. 변호사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나오며 제 자신에게도 되뇌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소송을 취하겠다. 하지만 이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깨어나서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는 당신 없이 모든 걸 지켜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간호사가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남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랑 조금만 더 있어줘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제 곁을 떠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며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제 옆에 있었지만 큰아들의 존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제 옆을 지켰지만 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내가 소송을 취하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했던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우리 가족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더 강해질게요. 하지만 그 다짐 속에서도 큰아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은 여전히 어둡고 제 선택의 무게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한층 더 적막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의 옷가지며 사진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없는 이 집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장례식 이후에도 한동안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나름 성실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저도 모르게 의심이 갔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너 지난번에 약속한 거 기억하지? 이제 아버지 일에 대한 욕심은 다 접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준비한 대사를 외우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엔 진짜 절실해서요.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잖아요. 그걸 처분하면 지금 우리 상황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한다면 왜 또다시 그분이 남긴 걸 처분할 생각부터 하니? 내가 지난번 했던 짓을 벌써 잊은 거야? 큰아들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엄마도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땅이 지금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서요.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익, 내가 말하는 그 이익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데? 아버지의 명예는 내 돈 욕심 때문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이제 와서 나한테 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로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남기신 걸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들먹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한테 소송을 취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 하지만 내가 이러는 걸 보니 그 기회를 또 스스로 차버리겠구나. 큰아들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럼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제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아버지 남긴 걸 또 함부로 손대겠다는 건 아니겠지?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집에서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가 떠난 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리 변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큰아들이 떠난 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엄마, 제가 이 집에서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과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 욕심이 결국 오늘날의 그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작은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 또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또 아버지 남긴 땅을 팔자고 하더라. 내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도 그러더라. 작은아들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제 형한테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형은 결국 아버지 재산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려고 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형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래.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맞는 걸까? 작은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이라고 무조건 용서만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형은 스스로 그 신뢰를 잃었잖아요. 이제 엄마도 결정을 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대로 큰아들의 행동을 방치한다면 남편이 평생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헛되이 쓰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내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다시 남편의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글씨가 담긴 기록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에서 그의 성실함과 노력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의 유산을 잘못 관리해서 그 뜻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작은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형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작은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과 직접 대면해서 한 번 더 확실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형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머니 뜻대로 정하세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큰아들은 결국 저를 설득하거나 몰래 뭔가를 꾸밀 겁니다. 저는 그를 불러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아버지 재산을 운운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다. 내가 너랑 얘기할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잘 생각하고 와라. 그와의 대화를 앞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뜻을 꼭 지킬게요. 당신이 남긴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그 결정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지 그렇다고 큰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도 마음이 쓰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